어, 이 제가 처음에 강연 요청이 왔을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한양대학에는 제 친구기도 한 이 정민 교수가 워낙 또 뛰어난 업적과 또 뛰어난 이 언변으로 재미난 강의를 잘하시고 해서 이 남의 학교 와서 이 공연이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시라고 하는 것이 혹시 재미없어질까봐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정민 교수가 또 지금 연구년이어서 여기 없고 또 다른 한편으로 저희 집 아이도 이 한양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훈련소 가서 열심히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한시 그리고 꽃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앞에 그림 김홍도의 그림입니다. 젊은 총각이 젊은 새댁의 손을 잡고 있죠. 새댁의 궁둥이가 뒤로 조금 빠지는 것으로 봐서 잡힌 손을 빼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아주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죠. 저 바위는 여러분들이 아마 중국에 여행을 해보면 고궁이라든가 그런 데 가면 있는 것으로서 태오석이라고 하는 바위입니다. 저 바위는 원래 중국 동정호라든가 하는 큰 호수에서 나오는 인공의 바위입니다. 저 바위가 우리나라에는 나지 않습니다. 저런 바위가 정조연간에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되어 가지고 좀 잘 사는 집에 조경을 위한 하나의 꽃과 같은 것으로서 저렇게 배치가 됩니다. 중국에서 저 정도 크기를 수입을 해서 배치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아마 돈이 비쌌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옆과 또 남녀 앞쪽에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저 나무는 아직은 피지 않은 나무입니다. 이제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있으면 아마 이 한양대학 교정에도 많이 볼 수 있는 꽃입니다. 백일홍, 배롱나무라고 하는 꽃입니다. 저 배롱나무도 원래는 서울에서는 잘 자라지 않는 그런 남쪽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조선시대 때 부잣집에서 저것을 화분에 심었다가 점점점 바깥에 내어 놓아서 저렇게 길렀던 나무입니다. 굉장히 부잣집이라고 하는 것을 태오석이라고 하는 바위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백일홍 나무 그리고 괴석 밑에 잡초처럼 있는 것도 저게 잡초가 아니라 창포라고 하는 또 고급 품종의 난초와 유사한 그런 것들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남녀가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풍류의 이 문제입니다. 물론 풍류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조선시대 선비들은 공부를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지공부, 하나는 행공부 이렇게 나눕니다. 지공부는 여러분들이 주로 하고 있는 지식을 얻는 공부, 그걸 지공부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행공부라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공부라는 뜻이죠. 바로 실천적인 문제인데 조선시대 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식을 얻는 과정 그리고 그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을 수양하는 공부 이것입니다.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그래서 지식을 얻고 다시 그 지식을 자신을 위한 수양에 사용하는 것 이것이 조선시대 선비들의 기본적인 공부법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가지고 국가도 다스리고 백성도 다스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하지를 않았죠. 이 선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기치인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과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것과 남을 다스리는 것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은 자기 자신을 완성하는 겁니다. 뭐 남을 다스리고 세상을 경영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공부는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것을 위기지학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위기지학과 반대되는 말은 위인지학입니다. 남을 위한 공부. 이 자기를 위한 공부와 남을 위한 공부라고 이렇게 학문을 크게 나눌 때 자신을 위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저기에 나오는 지공부, 행공부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자기 자신으로 귀결되는 그런 공부입니다. 가만히 여러분들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나요? 아마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이라고 했을 때 출세하고 취직하고 그런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겁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공부, 그런 공부가 우리 현대 사회에서 없어진 것, 그것이 참 문제고 예전 고리타분한 선비들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자기를 위한 공부입니다. 그것의 과정이 바로 지공부, 행공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것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전 선비들 공부를 할 때 오늘은 책상에 내재해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내일은 공책에 들어있는 원리를 파악하고 걸상에 있는 원리를 파악하고 모든 세상 만물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것에 대한 사색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 나가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하나 센 것이 생겼다. 이빨이 빠졌다. 가다가 넘어졌다. 모든 것이 공부의 재료가 됩니다. 그렇게 볼 때 꽃이라고 하는 것, 봄이 되면 화려하게 우리 강산을 장식하는 꽃 역시 공부의 하나로서 자리하게 됩니다. 그런 점 때문에 아까 첫 그림 신윤복의 김홍도 신윤복의 그림이죠. 신윤복의 그림에서 풍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풍류와 함께 이 공부 이 두 가지가 함께 이야기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가지고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 꽃을 가지고 어떻게 풍류를 누렸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풍류라고 하니까 노는 거죠. 그런데 노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늘 뭔가 좀 좋지 않은 것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노는 것에도 품위 있게 놀고 우아하게 노는 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우아하고 품위 있게 논다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의 여유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 치고 뭐 일하고 이러다 보면 세상이 너무너무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달려갈 때 혼자 뒤돌아보면서 뒷걸음치기도 하는 그런 겁니다. 가끔 뒤돌아보고 걷기도 하고 남들 빨리 걸을 때 천천히 걷는 것, 그것이 삶의 여유라고 할 수가 있죠. 인문학, 특히 시를 읽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삶의 여유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조선시대에 이 성현의 용제총화라는 그 글에 보면 이 봄날 중앙부처에서 예를 들면 교서관, 조선시대 책을 주로 편찬하던 곳입니다. 교서관에서는 봄에 복사꽃이 피면 관아에서 관리들이 복사꽃 그늘 아래에서 함께 모여서 꽃 구경을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여름이면 예문관, 전문적인 학술과 저술 그리고 문학 작품을 쓰는 역사를 기술하는 그런 쪽이죠. 이 예문관에서는 장미가 피면 바로 장미꽃 그늘에서 역시 장미음이라고 해서 장미를 구경하고 또 술을 먹습니다. 여기서 하나 덧붙이면 장미는 대부분 상상에 빨간 것이라고 아마 떠올릴 텐데 조선시대 장미는 노란색이 정색이고
어쩌다가 붉은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미가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 대부분 노란 장미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꽃들은 대부분 서양에서 들어온 품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균관에서는 한여름 더울 때 푸른 솔그늘 아래서 다시 술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아에서 바로 저와 같이 계절별로 꽃이 피면 그것에 맞추어서 저렇게 즐깁니다. 왜 저렇게 즐기는가? 그 이유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삶의 여유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있는 그런 이하곤이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양에 있을 때 홍세트가 뜻이 맞는 벗 10명을 불러서 무릉계는 자하튼을 넘어 있는 그곳입니다. 놀면서 상화해 꽃 구경하는 모임을 하면서 술잔을 날리고 시를 지어서 그 풍류가 겨울과 산을 비추었다. 그래서 여항에서는 이것을 성사로 여겼다. 이 여항이라고 하는 것은 양반 사대부가 아니라 중간층입니다. 곧 요즘으로 치면 하급 공무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요즘 양반 사대부들이 이런 풍류를 알지 못하게 된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전부 당론에 얽히고 과거 준비하느라고 고질병이 나쁜 마음에 얽혀가지고 우아하게 산수유람의 흥취를 즐기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다. 오히려 우리 같은 하급 공무원들이 이와 같은 것을 즐길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더 양반들보다도 여유가 많으면 그것이 더 온전한 삶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운치 있고 또 품위 있게 봄 구경, 꽃 구경을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런 것을 몇 가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전후한식의 권상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산에 꽃 구경 가면서 규정을 정합니다. 이 예전 사람들은 좀 독특한 게 그냥 꽃 구경하면 되는데 그냥 가지 않고 꼭 문서를 작성을 합니다. 우리가 이번 꽃 구경 갈 때는 이렇게 하기로 한다 라고 문서를 작성을 하는데 어떤 식 문서냐? 밥 먹기 전에 어디 가서 꽃 구경할지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의논이 서로 나누어지면 다수결을 택한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결정되고 나서 난 안 가겠다. 그러면 벌칙을 받는다. 여기서 벌칙은 벌주를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한다. 그 다음에 말이 재미납니다. 여기 세화역, 윤화역, 호화역이라고 말이 나옵니다. 근데 봄에 오늘도 이 비가 부슬부슬 내립니다만 이 봄날 치고 부슬비, 안개, 바람 불지 않는 날은 1년 봄 90일 중에서 며칠 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비가 온다. 그러면 비 오기 때문에 꽃 구경 가지 말자. 그러면 안 된다. 비가 오면 그것을 세화역, 세화, 꽃을 씻어주는 일, 그 일을 비가 하기 때문에 그 비가 꽃을 씻어주는 일,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맡아야 된다. 이런 명칭으로 우리가 구경을 간다. 그리고 안개가 자욱해지면 그 안개의 촉촉한 물기가 꽃을 아주 번들번들거리게 하는 것, 그게 윤화역이다. 또 바람이 불면 꽃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가서 그 꽃을 보호해 줘야 된다. 그래서 호화역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가자. 날씨가 나쁘다고 해서 미루지 말고 봄이 저물기 전에 꽃 구경을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옷과 신발이 아까웠거나 혹은 아파서 못 간다. 이렇게 하는 자들도 또 벌주를 먹인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또 그 꽃 구경 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손잡고 가기도 하고 또 나란히 가기도 2명씩, 3명씩 가기도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나의 그룹이 되도록 한다. 걸음이 빠르다고 해서 먼저 가서 보조를 맞추지 않거나 혹은 걸음걸이가 너무 늦었는데도 지 혼자 처져가지고 느릿느릿 가는 것도 우리 봄놀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벌주를 내린다. 또 꽃 구경을 하는 때 꽃을 꺾는 것은 매우 나쁘다.
봄의 신이 꽃을 키우는 일은 마치 농부가 곡식 키우는 것하고 같다. 꽃들이 모두 괴로워할 것이니 꽃들도 자연의 생의가 무성하다. 그러니 우리가 꽃을 꺾으면 안 된다. 이럴 때는 무슨 벌을 내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꽃 구경하면 당연히 술을 마십니다. 술 마실 때도 규정을 둡니다. 작은 잔을 나이 많은 사람부터 차례대로 술을 먹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술을 못하는 분들이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삼가 꽃의 신이시여 나의 주량을 살피소서. 내 주량이 정말 적으니 이 때문에 술을 땅에 붓습니다. 이렇게 사죄하고 술을 땅에 부으면 이제 면제를 시켜준다. 또 술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꼭 시도 함께 짓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 잘 짓고 어떤 사람은 시를 못 짓고 우열이 나누어지게 되죠. 그러나 누가 잘 짓고 못 짓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즐기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우열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꽃 구경을 갑니다. 여러분들 꽃 구경 갈 때 간단한 규칙 하나 정해놓고 가면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꽃 구경을 가면 주로 어떻게 하느냐, 또 먹을 게 좀 있어야 되겠죠. 이 조선시대 때 그 안주로 혹은 술과 함께 먹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겨울에는 난로회라고 해서 화로에다가 이 간 모양의 솥을 올려놓고 이 고기를 구워 먹고 거기에 냉면까지 함께 먹는 것. 요즘 뭐 삼겹살집 풍경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매화 화분을 두고 매화 화분을 구경하면서 고기 구워 먹고 술 마시는 것. 그것이 겨울의 풍미고 또 가을이면 국화를 가지고 매운탕을 끓이기도 하고 혹은 국화주를 담아 먹기도 하고 그렇게 즐깁니다. 그런데 봄에는 주로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는 바로 화전을 합니다. 전화 혹은 화전, 바로 꽃지짐을 해 먹습니다. 이 조선시대 부녀자들 사이에 화전가가 굉장히 많은 것도 바로 이런 꽃지짐을 해 먹는 풍속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점잖지 못한 지경까지 갔던 모양입니다. 이 세조실록에 보면 너무 이 풍속이 느슨해져 가지고 도성 남녀들이 아주 떼지어 가지고 술을 먹으면 풍악을 잡고 그래서 해가 저물 때까지 놀았다. 남녀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길거리를 떠들며 다녔다. 이것이야말로 태평시대의 상징이다. 심지어 이 고귀한 집안의 부인네들도 이 장막을 크게 치고 아들 며느리 다 모아가지고 아주 사치를 극진히 했다. 이런 것은 두견화, 바로 진달래입니다. 진달래가 필 때 많이 했는데 이런 것을 전화음이라고 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15세기 무렵부터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래하고 춤추고 술 먹고 잘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주 이런 시기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조선 후기에도 이 가족들끼리 봄이 되면 모임을 갖습니다. 요즘도 이 가족들끼리 어린이날이다 뭐다 그러면 소풍을 피크닉을 나가는데 조선시대 때는 주로 날이 정해져 있었는데 5월 5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음력 5월 5일 단오날 그리고 음력 9월 9일 중량절 이 두 날은 이 남성들이 집안의 부녀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경치 좋은 데 가서 봄에는 쑥으로 나무를도 하고 또 진달래 가지고 이 꽃지짐도 하고 가을에는 국화를 가지고 꽃지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 그런 것들이 예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가 아주 엄격한 성리학의 시대라고 하지만 사람 사는 것은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창업 노가제 연행록을 쓴 아주 유명한 학자죠. 이 집안의 전장이 바로 오늘날 행주대교 있는 쪽에 하나 있었습니다. 이 겸재정선의 그림 중에 귀래정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이런 데도 보면 일엽편주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따고 배를 띄운 곳이 바로 우리 집.
웅어를 직접 해로 치고 또 진달래 꽃지짐을 만들어서 먹고 바로 대대로 지켜온 솔건을 그리고 강 앞에 모래가 하얀 곳 그곳에서 한참을 즐기다 보니까 한 해가 저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런 식으로 즐겼습니다. 이 조규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개성적인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개성적인 사람이냐 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그 부잣집에 가보니까 그 산촌에 그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놓고 늘 그 그림을 보면서 나도 빨리 저 그림처럼 저런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그림하고 똑같은 곳을 찾아가서 그곳 사람한테 물어봐라 행복하다고 하느냐 아무도 그곳에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거다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가지고는 더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에서 꽃잎,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가만히 붙어 있고 개울물이 끊임없이 흐르지 않고 딱 머물러 있다. 그림을 그릴 땐 딱 정지되어 있죠. 그걸 보고 사람들은 가짜라고 한다. 근데 조기명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조물주조차도 흐르는 물을 멈추게 할 수는 없고 떨어지는 나뭇잎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조물주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늘 이 조기명이라는 사람은 역발상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서계에 가서 놀면서 적은 글이 굉장히 서정적입니다. 진달래가 아직 지지 않았고 철쭉이 막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맑은 시내 하얀 바위가 봄날의 햇살에 빛나고 있었다. 이때 꽃을 붙여 지짐을 만들고 시냇물을 따라 술잔을 채웠다. 기생을 시켜 노래를 불러 흥을 돋웠다. 꽃을 꺾어 물에 던지면서 물을 따라 돌거나 하늘로 날아오는 것에 따라 주엉을 조절하였다. 술에 취하여 바위를 베고 누웠다. 산들바람이 물 위에 불어와 포말이 얼굴을 뿌렸다. 시원하여 술이 꼈다. 기뻐기 엎조렸다. 바위 위에 꽃이 피어 그저 예쁘기만 하네. 꽃이 지고 돌이 늙어도 강건한 우리의 젊은 영원하기를 이런 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딱 요즘 절기죠. 들판에 나가서 하늘을 한번 누워서 보고 그러면서 한번 소리를 이렇게 질러보는 것 이것이 삶의 여유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여유만 즐겨서 될 것이 아니라 아까 지공부, 행공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물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신의 이 깨달음을 얻는 과정 그것을 공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외철쭉, 일본 철쭉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철쭉은 대부분 일본 철쭉일 겁니다. 예전 어릴 때 우리가 알던 철쭉은 지금 철쭉보다도 색깔이 연하고 좀 못생겼습니다. 지금 철쭉은 굉장히 색깔이 곱죠. 이 철쭉은 일본 철쭉은 세종 때 대마도에서 이 곡물로 바치면서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들어와서 굉장히 귀해가지고 대궐에서만 일본 철쭉을 재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밖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본 철쭉이 가장 대규모로 들어온 것은 연산군 때입니다. 연산군은 사치방탕하지만 꽃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배로 이 일본 철쭉과 영산홍을 대규모로 수입을 해옵니다. 그래서 수천 그루씩 수입을 해오는데 특히 영산홍을 좋아해가지고 영산홍을 배에 잔뜩 실어서 전라도 지역에 이제 드디어 정박을 했는데 그때 중종 반정이 일어나서 연산군이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서울까지 영산홍을 가져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산홍이 전라도 지역에서부터 아주 번성하게 되었다고 하죠.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일본 철쭉하고 영산홍이 같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재신이라고 하는 이 16세기 중반의 사람이 어렵게 이제 일본 철쭉을 하나 구했습니다. 이 집에서도 일본에서 수입한 겁니다. 4그루를 수입을 했습니다. 원래 사물이라고 하는 것이 고향을 떠나면 잘 못 사는 법이고 기후도 달라지니까 참 키우기가 어렵다. 이때만 하더라도 일본 철쭉 키우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초겨울이 되면 지피나 멍석으로 싸두었다가 한식이 되면 풀어줘야지, 안 그러면 다 얼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 철쭉을 감싸고 있었는데 이런 봄날에 하필 집에 안에 잔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멍석을 깔아야 되는데 멍석이 하나 부족해가지고 이 철쭉을 덮어주었던 그 멍석을 풀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드디어 봄이 되었는데 멍석을 감싸두었던 새 그루는 찬란하게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멍석을 일찍 푼 것은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일찍 핀 꽃들은 한 보름 정도 피었다가 다 져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핀 이 철쭉, 그러니까 멍석을 일찍 풀어서 추위에 아주 호되게 고생을 한 철쭉은 3월부터 시작을 해서 3, 4, 5, 윤달까지 했으니까 거의 100일을 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이재신은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공부입니다. 철쭉을 보고 공부를 하나 하는 겁니다. 어떤 공부를 했는지 짐작이 되죠. 일찍 풀어놓았기 때문에 서리에 억눌렸고 서리에 억눌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꺼번에 피지 않고 조금씩 핀다. 또 조금씩 피기 때문에 오래 간다. 자기 컨트롤을 할 줄 아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일찍 풀어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손상을 입었고 또 손상을 입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꽃이 오래 갈 수 있었겠는가? 바로 병이 들어야지만 오래 간다. 그 진리를 깨닫습니다. 이 국어국문학 쪽에 아주 대원로였었던 그 일석 이희성 선생이 이 부부가 함께 산 횟수가 80년이 넘습니다. 16세 결혼을 해서 아주 장수를 해서 함께 산 해가 80년이 넘었는데 젊은 시절부터 일석 선생은 죽는다고 하면서 이른바 골골 80년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분이죠. 자꾸 아프니까 조심하니까 남들처럼 함부로 살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더 오래 살고 더 오래 살면서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 우리 주위에도 있는 것,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이재신은 내가 나무를 키워보니까, 일본 철쭉을 키워보니까 이런 공부를 내가 하게 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선비들은 마당에 키우는 꽃 하나를 두고도 이와 같이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좋은 글을 아마 쓰고 싶어 할 겁니다. 좋은 글을 쓰는 방식이 바로 이런 거죠. 사물을 잘 관찰하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는 겁니다. 또 신경준이라는 사람은 이 전라도 순창 사람인데 영산홍, 아까 이야기한 영산홍을 가지고 이제 수필을 하나 썼습니다. 영산홍은 요즘 가로에 많이 심어 놓죠. 이 색깔이 아주 예쁘죠. 저도 이 글을 읽기 전에는 영산홍이 질 때 어떻게 지는지를 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고 나서 정말 영산홍이 질 때 어떻게 지는지를 봤더니 질 때는 정말 처참하게 지저분해진다는 거예요. 신경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꽃들은 원래 화려한데 시들 때는 그냥 꽃잎이 툭 떨어져서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이 영산홍이란 놈은 꽃이 지더라도 바싹 마른 채로 쪼글쪼글한 상태로 가지 위에 붙어서 끝끝내 유지를 한다. 꽃이 아름다운데 어떻게 그 아름다운 꽃이
자기 차례가 아니면 자리를 비울 줄 알아야 되는데 끝끝내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 추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느냐. 바로 그 진리를 깨닫습니다. 신경준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마 늙음의 문제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늙으면 스스로 늙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아직 대부분 다 젊은 나이니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지만 마찬가지로 젊더라도 차례라는 것이 있죠. 내 다음 오는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지 않고 늘 내가 계속 잘한다 라고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바로 영산홍과 같은 그런 더러운 꼴을 남들에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꽃이 지고자 할 때는 잡아두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머무르게 할 수 없는데 머무르게 하려고 하면 이것은 하늘을 속이는 것이다. 결국 더러워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꽃을 두고도 단순하게 즐기는 용도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자료로 삼았습니다. 시를 가지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시도 한 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계난 저감이하는데 청야 초수 백룹이라 전부역지 춘색이하는데 견하 일타 삽착이라. 이건 내용이 이렇습니다. 봄이 되어가지고 깡깡 얼었던 강변이 녹고 하얀 백사장에 파란 겨울물이 이제 졸졸졸 흐릅니다. 그 곁에는 갈대가 파란 움을 틔웁니다. 산에는 파란 산안개가 파랗게 끼어 있다가 막 그칠 무렵에 하얀 물새가 날아오릅니다. 상상만 해도 즐거운 광경이죠. 그런데 시골 아낙네가 머리에 진달래 꽃 하나를 탁 꽂고 나타납니다. 이 아낙은 얼굴이 아마 시커맸을 겁니다. 치마도 좀 찢어지고 되게 못생겼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못생긴 그런 여성이라도 이런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서 춘심을 절로 느끼고 그 춘심에 머리에 꽃을 하나 꽂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를 재미있게 읽는 그 방법은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됩니다. 배경으로는 흰 모래, 파란 개울물, 그리고 푸른 녹색의 갈대순, 산에는 파란 안개가 조금 남아있는데 흰 새가 날아오르는 모습, 그게 배경입니다. 그 산길로 얼굴 시커먼 아낙네, 머리도 단정하게 빗지 않은 덥수룩한 머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 비녀 옆에다가 진달래 빨간 꽃 딱 꽂은 모습, 이것이 조선후기 풍속화를 보는 것하고 아마 비슷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 다음 이몽룡의 시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고사문전 우송춘하니 낡은 절 문 앞에 또 이렇게 봄을 보내나니, 이 또자는 굉장히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작년에도 보냈는데 올해 또 보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또 보내니 가슴이 더 아프다는 거죠. 잔화수 점이 비니라 쓰러지는 꽃잎이 비를 따라 옷에 자주 붙더라. 귀래 만향 만수 청양제한데 돌아올 때 솜에 가득 맑은 향이 남아있어 무수산봉 원진이니라. 무수한 산벌이 멀리서 사람을 따라오네. 이렇게 했습니다. 절간에 놀러 갔습니다. 갔는데 봄이 온 줄 알고 갔는데 벌써 봄이 가버리는 겁니다. 봄이 가면 우리의 청춘도 가버립니다. 그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떨어지는 꽃잎이 비를 맞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옷에 툭툭 떨어집니다. 서글피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기분이 좋은 것은 소매 속에 봄을 담아서 왔습니다. 소매 속에 담아온 봄, 그 봄을 벌이 그 봄을 따라서 따라온다고 하는 겁니다.
소동파는 소매에 동해 바다를 담아온다고 했습니다. 바다에 가서 바다를 보고 소매에 동해 바다를 담아오는 것도 멋있지만 봄을 소매에 담아오는 것, 이것도 역시 멋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아주 자유인 김시섭의 시입니다. 어린아이는 잠자리 잡고 노인은 겨우내 망거진 울타리를 고치는데 조그마한 개울의 봄물결에 가마우지 새가 물고기를 잡느라고 목욕하는 듯이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다시 길을 떠나야 됩니다. 저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보니까 푸른 산이 쭉 이어지고 푸른 산 굽이 도는 그곳에 내 가야 할 길이 아득하게 뻗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야, 저 높은 산을 내가 다시 또 넘어야 되는가? 다리도 아프다. 어쩌다가 내 팔자가 이렇게 되느냐? 신세한탄을 할 겁니다. 그러나 김시섭은 그렇게 하지 않죠. 횡담오등 일개지라고 합니다. 까만 등나무 가지 하나를 횡담, 가로로 둘러맨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앞에 산이 있으면 나는 간다 그겁니다. 저 앞에 산길이 있으니까 가슴을 쭉 펴고 길 옆에 있는 가지 하나 툭 꺾어가지고 지팡이로 짚는 것이 아니라 어깨 뒤로 탁 올려매고 가슴 쫙 펴고 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봄날 이러한 이 멋을 가지고 들길을 가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할 겁니다. 이 앞에서 봄날의 풍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봄날의 풍류 중에서 이 남녀의 애정, 그런 것도 한번 느끼고 가면 좋겠죠. 이 정포라고 하는 사람은 고려 시대 때 고려 말 사람입니다. 오늘 양산 통도사 있는 그곳에서 여관에서 하루를 묵다가 이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지면서 쓴 작품입니다. 오경등령 조잔장한데 새벽녘 등불이 지워진 화장을 비추는데 헤어지는 마당에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고운 옷을 입고 그 방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나 아침이면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여인은 밤새 울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눈물에 화장이 얼룩이 졌습니다. 그것이 잔장, 지워진 화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요거별리 선단장, 이별을 말하고자 하나 먼저 애가 끊어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낙월반정 퇴호출하니 지는 달 빈떨에 문을 밀고 나서니 행화소용 만의상 살구꽃 성긴 그림자 옷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시가 아주 멋이 있는 시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랑하는 사람과 봄밤에 헤어지려 하는데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온 여인이 밤새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이제 나는 가야 된다 하고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마당에 나와 보니까 하늘에 달이 떠 있습니다. 그 달을 보니까 방 안에 두고 온 여인이 다시 한 번 더 생각이 났겠죠. 그런데 그때 살구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것도 성긴 살구꽃이 피어 있는데 그 살구꽃 꽃 그림자 밑으로 지나가니까 꽃 그림자가 옷에 어른어른거립니다. 여러분들 이 하늘에 달이 있고 밑에 그 살구나무가 있고 밑에 사람이 걸어간다 그러면 옷에 이 그림자가 지겠죠. 그것은 무엇으로 느껴지느냐? 방 안에 있던 여인이 뛰어나와서 자기를 잡는 듯한 착각,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바로 미련이, 꽃그늘에 어린 미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다음은 조금 더 빠른 시기의 작품인데, 이규보 작품인데 조금 더 야합니다. 이것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내용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모란 꽃이 이슬을 머금어서 진주같이 예쁜 이슬을 머금었는데 예쁜 여인이 그 모란을 꺾어다가 창앞을 지나다가 신랑을 보고 묻습니다. 제 얼굴이 예쁜가요? 꽃이 더 예쁜가요? 신랑이 일부러 고민하는 척 하다가 억지로 말하기를 꽃이 훨씬 예쁜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미인이 질투심이 심해가지고 꽃가지를 발로 자근자근 밟아버리고 하는 말, 꽃이 저보다도 예쁘거든 오늘 밤 꽃하고 주무시구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꽃에 대한 질투.
이런 것은 이제 봄밤의 이 낭만 그런 것이 있죠. 또 18세기 이한중이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립 하림 중 잠시 꽃숲 사이에 섰더니 양엽사 신미요 버들잎은 내 새로 단장한 눈썹을 닮았고 도화학 군홍 복사꽃은 내 빨간 치마를 배웠네요. 대부분 아름다운 여성의 눈썹을 버들잎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눈썹을 동그랗게 그리는 게 대부분 버들잎 모양으로 그립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야, 저 예쁜 버들잎 어떻게 내 예쁜 눈썹 보고 따라서 저렇게 되었지? 또 복사꽃 예쁜 것 보고 쟤는 내 치마하고 똑같은 붉은색을 띄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호랑 내 명농 신랑을 불러가지고 나 찾아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복사꽃은 동쪽에 자두꽃은 서쪽에 있는데 어디에서 진짜 나를 찾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꽃이라는 이야기죠. 복사꽃하고 자두꽃 사이에 내가 있으니까 세 종의 꽃이 나란히 있는데 어디에서 나를 찾겠느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꽃에 비유하는 그런 풍류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이제 가까워오고 있는데 여름에 꽃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피서라고 하는 말, 그 어원을 찾아보면 음주의 피서 이렇게 나옵니다. 술을 먹어서 더위를 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삼복더위 피하는데 술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사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데 그와 같이 무작정 술 먹는 그 피서보다는 조선 선비들은 이 파초는 중국산 바나나 물을 파초라고 합니다. 이 파초는 잎이 크기 때문에 바로 이 파초를 연꽃과 나란히 심어 두고서 그것을 통해서 피서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초와 바로 연꽃은 여름철 피서를 위한 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연꽃이 피면 이제 또 꽃놀이를 즐깁니다. 그런데 연꽃과 관련된 꽃놀이는 바로 벽통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연잎이 굉장히 이렇게 크죠. 이렇게 우산처럼 큰데 그 구멍을 뽕 내 가지고 이 꼭지 줄기를 굽힌 다음에 술을 연잎에 부어 가지고 입을 대고 이렇게 졸졸졸 빨아먹는 것, 그게 벽통음입니다. 상당히 먹기가 어려웠겠죠, 사실은. 그런데도 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 이런 벽통음을 많이 합니다. 이 고려 말의 문인 이색 같으면 이렇게 있죠. 각각 연 한 자루씩을 가져다가 앞에 놓고 일산으로 삼고 하나는 이 양산으로 삼고 또 하나씩 들고서 술잔으로 삼아서 술을 마셨다. 그러니까 여름에 피서를 할 때는 바로 이와 같이 연꽃을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말 선초에 이첨이라는 사람은 내가 그것 해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더라. 내가 새로운 것을 개발했노라 하고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연종음입니다. 이건 연밥 가지고 술잔을 만든 겁니다. 연밥을 자른 다음에 속을 비우고 거기에다가 술을 부어 가지고 먹으니까 연잎보다도 훨씬 작고 그렇게 해서 먹기가 좋았죠. 그러면서 나는 이제 저 품위 없이 이 연잎에 먹지 않고 이제 연밥에 먹겠다. 그 이름을 연종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본인은 큰 소리를 쳤는데 아무도 따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제 연꽃을 감상하고 또 연잎에 술을 부어서 먹으면서 피서를 하는 그런 풍류를 즐깁니다. 서거정의 시에 보면 그런 모습들이 잘 드러납니다. 한여름입니다. 조용한 연못에서 더위를 씻노라니 높은 누각에 대자리가 서늘하여라. 연꽃은 웃고 뜨는 소리에 촉촉한데 버드나무 푸른 빛은 난간에서 흔들흔들. 술은 벽통배를 가져다 마시는데 오이는 물에 잠겨 벽옥처럼 파랗네. 외람다 이 글쓰는 모임에 참여하니 아름다운 흥취가 식을 줄을 모르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한여름에 안주로 오이 깎아서 찬물에 담아 놓고
그리고 연잎을 따서 거기에 술을 따라서 먹는 풍류, 그렇게 교위를 잊었던 겁니다. 그런데 뭔가 이것만 가지고는 품위가 조금 없죠. 이 18세기에 가면 더욱더 이 품위 있는 이 술자리를 많이 가집니다. 이 이인상이라고 하는 이 화가는 뭐 꽤 잘 알려져 있는데 이윤영도 이 그림을 잘 그리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 7월 보름, 그러니까 음력 7월 보름이니까 이제 그 8월 중순, 이제 말복 정도 되죠. 이제 그때 이야기입니다. 저녁이 지나자 달이 오르고 별빛이 쓰러졌다. 사람들은 대부분 발걸음을 돌아 흩어졌다. 우리 5 사람은 느릿느릿 걸어 동굴을 나서 서쪽 모서로 함께 이르렀다. 모래 언덕이 눈처럼 하얀데 나무 그림자가 하늘거렸다. 연꽃 마녀송이가 달빛을 받아 광채를 발하는데 이슬은 옷구름처럼 엉기어 영롱하고 향긋하였다. 벗들은 끊임없이 신기하다고 소리쳤다. 이때 이윤영이가 손으로 막 피려는 연꽃을 꺾어다가 연잎이 있는 물에다가 띄우고 벗을 불러 유리 술잔을 꽃 가운데 두게 했다. 이인상이 술잔 가운데 촛불을 붙였다. 불빛이 유리 술잔을 비추고 술잔이 꽃을 비추었다. 꽃잎과 물빛이 다시 푸른 잎을 비추었다. 바깥은 파랗고 안은 은빛이며 밝고 환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꽃 속에 유리 술잔을 넣어서 크리스탈을 넣은 거죠. 그 안에 다시 촛불을 켜서 그것을 가지고 연꽃 구경을 합니다. 이 그룹은 겨울이 되면 또 어떻게 하느냐. 매화 구경을 하는데 매화 화분 뒤쪽에다가 그 유리 거울을 쫙 깔고 병풍처럼 딱 깔고 반사되게 하고, 그리고 이 얼음을 얼리는데 사발에 얼음을 얼리면 얼음이 바깥부터 테두리부터 옵니다. 그래서 완전 깡깡 얼기 전에 꺼내면 꼭 그런 모양의 그 얼음이 옵니다. 그렇게 그런 모양의 얼음을 만들어서 그 안에 다시 촛불을 넣고 그것을 조명으로 해서 매화를 구경하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꽃 구경할 때 누워서 한다고 하죠. 이 꽃을 보기 위해서는 바닥에 깔고 하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되게 품위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꽃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보지도 않죠.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이런 걸 한번 배워가지고 같은 값이면 봄철 꽃 필 때 이와 같이 한번 따라서 놀아보는 것,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꽃을 왜 좋아하는가? 이것은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꽃은 그냥 풍류의 대상, 그러면서 마음의 여유를 누리는 것, 그것 이상으로 선비라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진흙탕에 자라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것, 더러운 세상에 살면서도 홀로 깨끗한 정신, 바로 그것을 배우는 것, 그것을 연꽃의 정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파트에 살고 뭐 단독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마당이 넓지 않아서 꽃을 키우고 싶어도 키울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조선시대 때도 실제 공간이 그렇게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 강희안이라는 사람이 양화소록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바로 요즘도 적용할 수 있는 연꽃을 키우는 방법, 그런 것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도성 안에 흙구하는 것이 황금만큼 귀하다. 요즘하고 똑같죠. 그래서 어떻게 연꽃을 키우고 싶다고 한들 못을 팔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큰 옹기 2개를 구해서 붉은 연꽃, 흰 연꽃 나누어서 심으면 된다. 이렇게 합니다. 실제 조선시대 때 이 이후에 이 방법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옹기를 땅에 묻을 때 지면보다도 조금 더 높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물을 채워서 연을 심고, 그리고 그 바깥을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조금 떨어져서 보면 작은 연못으로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꽃을 즐겼습니다. 이것은 일반 민가에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중앙부처 안에 욕조 안에서도 좁으니까 관리들이 스트레스 푸는 용으로 잠시 즐기기 위해서 연꽃을 그와 같이 해놓았습니다. 지금도 아마 뭐 웬만한 공간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예 그냥 큰 옹기에다가 그냥 키우는데 그거보다는 이 바닥에 살짝 묻어서 키우는 것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의 꽃, 아까 첫 장면에서 백일홍을 두고 이 남녀가 희롱을 하지만 이 신경준이라는 사람은 이 백일홍을 가지고 또 깨달음을 하나 얻습니다. 이 글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도라고 하는 것은 이어져서 끝이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컨트롤의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끝없이 이어지게 하는 방법은 바로 자기 컨트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음성이 절도가 없이 급한 소리로 크게 외치려고만 하면 반드시 목이 세어버리고, 걸음걸이가 절도가 없이 기운이 다하도록 빨리 달리기만 하면 반드시 땀을 흘리고 헐떡거리며 자빠지게 된다. 연못에 절도가 없으면 넘치고 창고의 재산이 절도가 없으면 말라버린다. 절도가 없는데도 끝이 없는 것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이치다. 그런데 꽃 중에 꽃잎이 큰 것은 빨리 진다. 왜냐? 꽃잎이 절도가 없기 때문이다. 연꽃, 엽귀, 모란, 작약 다 꽃잎이 큰 건데 이런 것들은 전부 폈다가 금방 져버린다. 그런데 또 대부분의 꽃들은 크기뿐만이 아니라 시간에 있어서도 꽃이 필 때 다 한꺼번에 펴버린다. 요즘 우리가 봄이 사라졌다고 했을 때 예전에는 꽃들이 차례대로 일정한 인터벌을 두고 꽃이 폈는데 요즘은 한꺼번에 폈다가 한꺼번에 져버리니까 너무 허무하죠. 좋은 꽃이 아니라는 거죠. 꽃이 필 때 모두 한꺼번에 피는 것은 꽃이 자기 절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꽃이 화무십일홍이라고 한 것처럼 꽃이 열흘을 갈 수가 없다. 그런데 백일홍, 배롱나무는 어떤가? 배롱나무의 꽃은 정말 손톱만 하죠. 꽃잎이 매우 작아가지고 그 꽃잎을 10배로 튀겨도 연꽃, 모란, 작약 이런 것 꽃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꽃잎이 매우 많다. 꽃잎이 필 때에도 힘을 똑같게 쏟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한 개 피고 내일 한 개 피고 먼저 핀 꽃이 질 때 또 한 개가 피고 그렇게 해서 하고 많은 꽃잎이 하루하루 공을 나누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피어난다. 그래서 이 백일홍은 100일 동안 필 수 있는 것이 스스로 꽃잎을 작게 만든 그것과 함께 한꺼번에 꽃을 피우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피움으로 해서 100일을 갔다. 그래서 이 백일홍은 절제를 아는 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 사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마찬가지죠. 그 부분은 각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백일홍을 기르고 연꽃을 기르고 하는데 연꽃도 기르는 뜻이 이러합니다. 왜 사람들이 꽃을 기르는가? 사람이 싫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 벗이요, 도를 함께하는 사람이 벗이요, 곧으면 벗하고 믿음직하면 벗하고 들은 것이 많으면 벗하고 자기보다 나으면 벗한다. 한 고을이 부족하면 다른 나라로 가고 다른 나라가 부족하면 온 천하로 가서 친구를 구한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친구를 구하지 못하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100년, 1000년 전에 책 속에서 친구를 찾는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바로 꽃을 찾는다는 겁니다. 꽃 중에서도 내가
벗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 꽃을 벗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나무를 두고 하루도 이 대나무를 마주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속되게 된다. 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대나무를 마주한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대나무를 보고, 국화, 다른 꽃들은 다 시들었을 때 그때야 가장 피는 국화의 의미도 두 가지가 있죠. 남들이 다 졌을 때 제일 마지막까지 절개를 지키는 꽃의 의미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거꾸로일 수도 있죠. 남들이 꽃을 다 피우고 나서, 그리고 다 가고 났을 때 그제서야 꽃을 피운다. 그건 사양하는 마음이 많은 것으로 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국화를 키울 때 예를 들어서 나는 국화를 통해서 남들을 이기려는 마음을 갖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국화를 심을 수도 있고, 혹은 세상 사람들은 다 꺾이더라도 나 혼자는 끝까지 나의 뜻을 꺾이지 않겠노라. 그런 뜻으로 또 국화를 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꽃과 나무를 벗하는 뜻이 사람으로서 만족하지 못할 때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여름철의 시 몇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다 됐기 때문에 두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휴 아주 뛰어난 문인이죠. 이 시가 아주 감각적이죠. 송림 천진 노삼차인데 솔숲 다 지나고 나니 길은 세 갈래 입마 파변 방이 가라 언덕에 말 세우고 이시집을 찾노라. 무슨 뜻이냐 하면 솔숲을 지나서 나와보니까 길이 세 갈래가 나 있습니다. 언덕에 말을 세우고 내가 이시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밭에 보니까 농부가 김을 메고 있습니다. 농부를 불러서 이시집 어디요? 하고 묻습니다. 그 부분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전북서 동북지 농부가 호미를 들어서 동북 쪽을 가리킵니다. 농부는 말도 안 합니다. 고개 푹 숙이고 김에다가 그냥 호미 들어서 탁 뒤쪽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호미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까 작소촌이 노유화, 작소, 까치집 있는 마을 속에 노유화, 석류꽃이 드러난다. 석류꽃이 빨갛죠. 한여름에 석류꽃이 빨간 석류꽃이 까치집 서 있는 너티나무 있는 그 마을에 바로 빨간 석류꽃이 보이는 것, 마치 그림을 보듯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시가 그 밑에 길제 고려말 시인의 시입니다. 여름철 참 해보고 싶은 것이 저겁니다. 임계모옥 독한가니 개울가 초가집에 홀로 한가하게 사노라니 월백풍청 흥류해라. 달은 맑고 바람은 시원한데 흥이 더욱 넉넉해라. 외객 불내 산조한데 바깥에서 손님이 오지 않고 산새만 우짖는데 이상 주고 와간스라. 대숲으로 상을 옮겨 누워서 책을 보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3, 4구가 아주 멋이 있는 말입니다. 손님이 오지 않고 산새만 운다고 했을 때 사람이 없으니까 새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은 나는 싫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호감을 보이지 않지만 새들은 나와 뜻이 맞아가지고 새는 나하고 함께 논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한참 있다 보니까 햇살이 뜨거우니까 이제 다시 대숲으로 침상을 옮겨놓고 거기에서 누워가지고 책을 봅니다. 책을 본다고 하면 계속 책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시가 너무 재미없습니다. 책을 보면 반드시 자야 되죠. 한숨 푹 자고 일어나야지. 그게 여름을 즐기는 맛일 겁니다.
그 두 번째 작품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이 바로 그런 겁니다. 독서 송건상, 솔뿌리 위에서 책을 읽다가 권중송자락, 책 속에 솔방울이 떨어졌네. 지공욕귀거 지팡이 짚고 가려고 하니 발령 운기백 고갯마루 위에 구름이 뿌옇더라. 듬듬하죠. 이런 시가 좋습니다. 왜냐? 뜻을 가만히 한번 보면 좋습니다. 길을 가다가 다리가 아파서 잠시 쉬려고 소나무 뿔이 드러나 있는 그곳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이 그냥 놀 수 없어서 책을 들었습니다. 솔그늘 아래 더운 여름철 땀을 말리면서 책을 들고 있는데 당연히 졸지 않을 장사는 없겠죠. 푹 졸았습니다.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한참 졸고 있는데 책 속에 솔방울이 하나 툭 떨어진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다시 길을 나서야 되겠구나. 지팡이 들고 길을 나서려고 보니까 내가 가야 할 고갯마루에 구름이 뽀얗게 있는 것. 너무 시원하고 기분이 좋죠. 이것이 바로 시입니다. 그 위에 짧은 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저기에 보면 손필태라고 하는 아주 별로 알리지 않은 사람인데 아주 어릴 때 시골 풍경이 참 떠오르게 하는 시 같아요. 일모 파석이 하니 저물녘에 호미질을 다 하고 김 메고 집에 돌아오니 치자 영문어 어린 자식 아들놈이 문을 마중을 나와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뭐냐 하면 인가 불신우하여 이웃집의 아이가 불신우 소를 조심을 못 시켜가지고 헐찐 개변서 개울가에 있는 곡식을 다 뜯어 먹어버렸대요. 애가 일러주는 거죠. 이 부부가 낮에 밭일을 나갔습니다. 밭일을 나가면 애들의 몫은 송아지 한 마리씩 데리고 나가서 소 풀 뜯어 먹이는 게 일이죠. 그런데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 못 뜯어 먹게 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방심을 해가지고 남의 밭을 아주 작사를 내놓은 거죠. 자기는 잘 봤다는 겁니다, 소를. 그리고 나서 자랑을 하긴 해야 되는데 부모가 와야지 자랑을 하죠.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아예 문간까지 나가서 언제 오나 하고 계속 기다립니다. 드디어 부모가 왔죠. 쪼르륵 뛰어나가서 아버지 옆집에 사고 쳤어요. 그렇게 일러주면서 나는 참 잘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어릴 때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참 잘 드러나죠. 그 여름철 시골 풍경 이런 풍경을 보고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마치 흐릿한 흑백 사진을 보는 것처럼 옛일을 한번 돌아보고 그러면서 잠시 쉬어가는 것 그것이 시를 읽는 목적입니다. 이 정여창의 악양이라는 시 조시를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풍포범범 농경유한데 4월 화계 매기추라 간진두류 천만첩한데 고주와 대강유라. 이 정여창은 15세기에 뛰어난 신진사류 학자입니다. 악양 바로 오늘날 화계장터 있는 그 토지의 무대가 됐던 거기입니다. 바람에 부들풀이 부들어는 갈대 같은 그런 물가의 풀입니다. 이 바람에 부들풀이 하늘하늘 흔들리는데 4월 화계 땅에 보리가 벌써 누렇게 익어가더라. 간진 두류 천만첩하여 두류 지리산입니다. 두류산 천만구비를 다 보고 나서 고주우화 대강류 외로운 배로 다시 큰 강을 따라 내려간다. 저 강은 섬진강입니다. 단순하게 봄이 온 날 화계를 지나가면서 쓴 시처럼 보이지만 아주 웅장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여창이 본 것은 지리산 이 골짜기 저 골짜기
1000개, 10,000개의 골짜기를 다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거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큰 세상, 바다를 봐야 되겠죠. 그 산을 보았으면 이제 물을 보려고 섬진강에 배를 띄우고 가슴을 탁 열고 배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더 이상 계절이 더 늦어지기 전에 이 4월이니까 딱 요즘 계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보리가 누렇게 익어갈 겁니다. 그럴 때 산을 한번 오르고 다시 물을 한번 내려오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잠시 막걸리 한잔 하면서 풍류를 즐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생 박우영이라고 합니다. 너무 아름답고 또 이렇게 귀한 우리의 한시를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런 그 한시를 저희가 접하려면은 어떤 그 경로를 통해서 어떤 그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찾아보면 알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 인문계를 다녔는데, 인문계에서 문과였는데, 문과였으니까 오늘 이제 고전문학 시간, 그때 한시를 배우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이 한시를 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하면 이렇게 훌륭한 한시를 만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책이 별로 없어서 공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선 1차적으로 제일 초보적으로 공부를 하시려면 한양대 정민 선생이 쓴 우리 한시인가? 그 사실은 어린아이용으로 쓴 책인데 실제 내용은 대학생들이 보기에 딱 맞을 정도입니다. 국문과 학부생들이 볼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 책과 또 정민 선생이 쓴 그 한시 미학 산책, 그런 것을 보면 시의 맛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고, 또 최근에는 그 좋은 시들을 뽑아서 번역해 놓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서점 온라인에도 가서 한시 쪽으로 들어가 보면 좋은 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시 쪽의 책은 해설이 되어 있는 책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번역만 되어 있는 것을 봐가지고는 그것이 왜 좋은지를 사실 잘 모릅니다. 그 한시라고 하는 것이 함축이 워낙 많기 때문에 왜 이런 표현이 있는가. 아까 제가 정포의 시에 잔장, 지워진 화장이라고 했을 때 잘못 생각하면 남녀가 밤에 같이 있었으니까 너무 애무를 많이 해서 화장이 지워졌나. 그런 식으로 곡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 화장이 지워졌는가. 바로 이 시에서는 눈물이라고 하는 글자를 쓰지 않았지만 그 시에 바로 눈물이 여기에 있다. 그걸 읽을 수 있는 그런 해설이 붙어 있는 책들, 그런 것을 보면, 또 그리고 대부분 책들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게 되어 있으니까 전철관에서 하루에 조금씩 읽어도 괜찮고, 작년 연말에 제가 한 2달 정도 동아일보에 일주일에 5번씩 연재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원고지 한 5매에서 7매 정도인데, 사실은 현대인들이 읽을 수 있는, 이 전철관에서 읽을 수 있는 이 글의 크기가 그 정도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것을 모아서 할 생각도 있습니다만,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면 제가 2달 동안 했으니까 거의 한 40~50편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이동 중에 보셔도 아주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대학원에서 구비문학 공부하고 있는 김용선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교수님의 넉넉한 시 소개 너무 감사히 잘 들었고요. 그 교수님께서 쓰신 조선 후기 문학의 성격에도 보면 선생님께서 조선 후기 이제 한시를 가지고 노는 그런 여러 가지 한시 놀이 문화 같은 것도 소개해 주셨고, 오늘 그 강의를 들으면서 네덜란드의 요한 허기징하 박사가 루덴스를 말하기 전에 이미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고즈넉한 유희를 즐기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요즘에는 어떤 시장 경제 때문에 시도 어떤 시장 경제의 논리를 보게 되고 어떤 이러한 넉넉함, 이런 여유가 상당히 좀 낯설기까지 한데요.
어떤 이런 한시나 어떤 시의 유의하고 그 당대 어떤 사회상하고도 약간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대부분 생각하기를 우리 시대가 가장 힘들고 그리고 바쁘고 그런 시대라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조선시대 때 귀거래 이야기하니까 귀거래 한 것 같죠.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귀거래하고 대부분 2년 안에 죽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2년 안에 그 귀거래하고 죽는다는 뜻은 뭐냐 하면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한번 해보았는데 이미 늦어버린 것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선 후기의 그 겸재정선의 이 진경산수라든가 혹은 그 풍속화첩이 나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지금하고 정도는 다르지만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에 대한 그 꿈을 화가들에게 요구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학 작품에서도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17세기, 18세기 들어가면 이 한적한 농촌 그리고 넉넉한 인심 그런 것을 소재로 한 시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주 각박한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쓴 시도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아주 도타운 인심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그 시대도 똑같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이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심각한 것이 아니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남들 앞으로 가려고 하면 그냥 다리 좀 걸기도 하고 그런 게 인문학이고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아파야 쉰다. 아프지 않으면 쉬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바로 가끔씩 아프게 하는 것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효과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뭐 잘못 그런 이야기하면 먹고 살기 급한데 그렇게 무책임한 이야기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고 살아보면 그것의 가치가 또 적지 않다. 그것 때문에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컴퓨터공학부 윤소미입니다. 저도 꽃을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요. 여기 많은 위인분들이 꽃을 벗어봤다고 하셨잖아요. 교수님께서 추천하는 벗사물 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꽃을 가장 좋아합니다. 감꽃을 보셨나요? 이제 감나무는 이제 잎이 막 돋아났을 정도입니다. 감 늦게 잎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감꽃은 굉장히 조그마해서 손톱만 하고 꽃 색깔이 살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감꽃을 좋아하냐면 감꽃이 맛있습니다. 아주 사글랑사글랑 하는 게 입을 시원하게 하고 또 늘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옛 기억 가지고 사는데 어릴 때 우리 집에 마당에 감나무가 한 20-30그루 있어가지고 늘 감나무를 보고 자랐고 또 어릴 때 이 감꽃 떨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실로 깨어가지고 목걸이도 하고 뭐 그런 추억 때문에 그렇고 또 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드러나지 않는 꽃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남들 봄에 피지 않고 그냥 여름 다 가서 다른 꽃 다 자랑하고 피면 대부분 사람들이 감꽃이 언제 폈다가 언제 졌는지를 아마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는 게 많을 겁니다. 뭐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감꽃을 좋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학원생 김명원입니다. 지역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아까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시 중에서 봄날의 아름다운 한시 중에 이규보의 절화인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가 김여가 부영 땅으로 유배 갔을 때 연희라는 기생을 그리면서 썼던 그런 시와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이 작품은 이 남용익의 기하에 실려 있는데 동국 이상국집 이규보의 문집에는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거의 90%가 똑같은 것이 중국 고대의 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규보
정도의 작품으로 남용익이 실어 놓은 것은 아마 그렇게 구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김예의 작품은 이 작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원래는 이제 중국에서 보살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중국에 있는 작품인데 그 작품은 꽃을 가지고 사람을 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랑이 꽃이 더 예쁘다고 하니까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꽃을 꺾어서 남편을 이렇게 패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꽃으로 남자를 패는 여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사나운 여인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제가 가져와서 소개를 했느냐 하면 우리 쪽으로 맞추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꽃을 가지고 팼는데 이규보는 그것을 가지고 패지 않고 꽃이 더 예쁘면 꽃하고 자라고 그렇게 말을 바꾸었기 때문에 우리 정서가 들어있다고 한 것이고 김예희 씨는 그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시 종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현대시나 이런 것도 많을 것 같은데 특별히 한 시만이 가진 차별점이랄까 아니면 매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교수님께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현대시도 좋고 그렇습니다만 뭐라고 할까 이 삶의 성찰이라고 할까 혹은 아까 이서구 씨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뭔가 간단한 듯 하면서도 그 속에서 뭔가 깊이가 있어 보이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저는 한시를 좀 좋아하고 아까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세 번째 작품 장지환이라는 19세기 중간계층의 시에 보면 시가 이렇습니다. 나무가 아주 파란데 닭과 개가 울고 우는데 그 지팡이 짚고 석양에 내 갈 길을 묻노라니 시골 소녀가 너무나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붉은 치마 반점 얼굴을 가리고 뒤돌아 서 있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제가 이것을 넣었느냐 하면 아마 여기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을 텐데 이런 건 제가 어릴 때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시를 읽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빛바랜 사진첩 아주 옛날 기억을 사실은 한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서 저는 그것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도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한시를 가르치는데 제일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보리밭 이야기를 해도 보리밭을 본 적이 없으니까 숙맥을 이야기하는데 콩과 보리를 구분할지 모르는 것이 숙맥인데 그 콩과 보리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즘 결론은 한시는 실버 산업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의 이 유전자 속에 직접 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 아련한 과거의 기억들이 핏줄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지금은 못 느낄지 몰라도 한 30년 이렇게 지나가면 어느 순간 그게 그림처럼 떠오르는 그런 세상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바로 시를 읽는 즐거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답변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오늘 강연자이신 이종국 교수님을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